5월 7일 금요일 밤 10시 30분입니다. 마무리를 하려다가 이 영상을 한번 남겨볼까 해요. 뜻밖의 한국일보입니다. 뜻밖의. 한국일보에 근무하는 기자분들이 들으면은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약간 중간에서 왼쪽에 속하는,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니는 맨날 왼쪽 오른쪽 따지네 이렇게 좀 짜증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동그라미 중간 속이 아니라 누구라도 또 어떤 사안에라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하나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표현을 저도 자꾸 쓰게 되네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일보는 경향신문, 한겨레 신문과 함께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언론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덜 치우쳤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일보는. 요즘은 그 국민일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왼쪽으로 가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뜻밖의 한국일보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친일은 반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등식 있지 않습니까? 친일을 했으면 넌 반민족주의자였어라고 하는 그 등식, 그게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뜻밖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일보에 대해서. 친일파 민원식은 1886년에서 1921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그의 정치적 신념과 지향, 관료로서 그가 판단한 식민지 조선의 현실과 한계에 대해 소개한 바가 있다. 식민과 독립을 불의와 정의로 이분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일제의 관료였던 그는 선명한 친일파였고 독립의 타당성마저 부정한 만큼 매국노였다. 하지만 그는 조선 문벌의 무능과 부패, 낡은 신분 세습제에서 비롯된 층층의 차별이 온존하는 상태에서의 독립은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최고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노비 백정의 자손도 학교에 다닐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방 관료 시절 직접 야학당을 지어 문맹 타파에 힘썼다. 그렇게 자치의 민족적 실력을 쌓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확장해 가야 한다고 그는 믿었다. 일본인의 조선인 차별에 대해서도 자신의 권한으로 다룰 수 있는 일이면 직접 시정했고 그게 불가능할 땐 총독부와 일제의회에까지 청원을 하며 개선하고자 했다. 위 그래서 나는 권력에 아부하며 출세를 도모하거나 권력을 이용해 사욕을 추구하지도 않았던 그를 여느 독립운동가 못지않게 민족의 진취적 미래를 추구하고 염원했던 그를 단순히 친일파라고 제쳐두는 건 부당하다고 썼다. 독립운동가 양근환은 조선인 참정권, 자치권, 청원 서명을 제국의회에 전달하기 위해 도쿄로 간 그를 민족의 독립심을 와해 분열시키는 매국노라고 칼로 찔러서 살해한 인물이다. 그는 무기형을 선고받아 11년 옥살이 끝에 1933년 출소했고 해방 후 한민당 창당과 우익운동에 가담하며 혁신탐정사라는 건국도상에 장애가 되는 일체의 불순분자 청소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설립해 총재를 지냈다. 한마디로 우익 테러 단체였고 그는 실제로 송진우, 여운형 암살 사건의 배우로 지목돼 미군정 재판정에 서기도 했다. 그는 한국전쟁 와중에 인민군에 의해 처형당했고 198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다. 비록 일본의 나라를 뺏긴 상태였지만 2등 국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우리가 그 단편적으로 가장 뜨겁게 살았던 사람이 지금 뭐 한 사람만을 지목하긴 그렇습니다만 곧이어 이제 5.16이라고 하는 날짜가 다가오니까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죠. 당시의 교사에서 문재인 씨의 부친도 고등학교 그때 함흥농고죠. 뭐 대구 상업, 부산 상업과 함께 엘리트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나와가지고 문재인 씨 부친도 일제시대 때 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친일파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열심히 그 시대를 살아낸 것입니다. 박정희 또한 교사에서 군인으로 만주에 갔다가 하나라도 더 전술을 배우고, 그때는 당시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는 만주라는 나라 자체도 특성적으로 군인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체제였기 때문에 행정 체제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제 군대식으로 가는 거죠. 우리 경주에 화랑교육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970년에 개소를 했는데 거기도 가보면 실험장이 있고 활쏘는 데가 있고 철봉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마치 군대 연병장 같아요. 군사 문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바로 근대화된 인간을 학습해내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하나 제도를 배우고 나왔던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박정희는 좌경화가 되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다 뭉뚱그려가지고 광복회 또는 독립운동가라고 하지만 독립이라고 한다면 건국을 말합니다. 건국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라고 하지만 세세하게 따져보면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무진장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박정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때는 그게 시대적인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 이게 이제 앞으로 가는 흐름이다. 공산국가로 만들어가는 거다.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당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엘리트들, 인텔리들이 지향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인이라고 하는 엘리트 조직들도 거기에 상당수가 이제 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박정희가 5.16을 일으키죠. 5.16을 일으킬 때에도 자기는 4.19를 계승한다. 또는 동학 농민혁명을 계승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명분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정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김일성이가 의외로 가만히 지켜보는 그런 어떤 점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박정희의 좌익 어떤 전력을 김일성이가 내심 기대했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은 이제 곧바로 반공을 국시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내걸고 대한민국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달아 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이라고 하기보다는 박정희는 굉장히 국수적이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달려왔습니다. 직업이 없었죠. 사실은 조선이 무너지고 일제가 만들어낸 근대화 시스템은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뭐 식민지 근대화냐, 네가 친일파냐 이걸 떠나서 팩트가 그런 것입니다. 그걸 이제 6.25 전쟁 때 완전히 다 망가뜨려져 버리고 북한 지역에 있는 공업시설은 소련군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가 버렸어요. 약탈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 만주와 중국과 일본과 한반도가 쫙 경제 네트워크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영훈 교수님의 그 한국경제사 2권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조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오히려 일본이 패망하고 만주가 무너짐으로써 그 경제 네트워크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게 박정희 정권 당시에 한일 수교가 다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뭐 지금으로 치자면 김문수 전 지사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거 반대하다고 막 데모하다가 붙잡혀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다시 또 일본하고 그렇게 하느냐, 얼마 전에 역사인데 잊었느냐, 이렇게 이제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의 탁월성이라고 할까요? 예, 탁월성이라고 할까요? 만주에서 했던 경제 계획이라는 것을 한번 맛을 봤고, 메이지라고 하는 그 혁신을 이뤄낸, 혁명을 이뤄낸 그것을 이제, 계속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정희는 매국노 소리를 들어가면서 친일파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제 한일 수교를 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본 일제 시대 때 있었던 그 네트워크가 다시 이제 열렸다 이런 게 이제 이용훈 교수님 책에서 제가 얼핏 본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백제가 무너지고 난 뒤에 3년 동안이나 백제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 조상의 나라가 무너졌으니까 가서 싸우자라고 해서 대군을 이제 급조해가지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오죠. 그래가지고 백촌강 전투라는 게 벌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당파전을 벌려요.
일본에서 이제 배를 갖다가 때려버립니다. 우리 당구할 때 당자를 쓰는 거죠. 때려버리는 방식을 쓰는데 워낙 급조해가지고 배를 만들어 오다 보니까 배가 약한 거죠. 무르고. 일본의 배는, 나무는 무르지 않습니까? 빨리 자라는 나무는 무르죠. 러시아 같은 데서 이제 추운 겨울 지역에서 사는 나무는 단단하지만, 그러니까 박았는데 자기들이 이제 깨주고 이러면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요, 백제가 그 3년 부흥운동을 통해가지고 다시 백제가 부활을 해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3년 동안 신라에 부역했다라고 낙인 찍히는 사람들은 친신라파다라고 해서 반민특위가 열리는 거죠. 야, 어떻게 백제 이 조상의 국가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신라에 그렇게 붙어 먹었냐 이래가지고 모조리 이제 도륙이 났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백제로 다시 회귀를 하지 않고 통일신라로 계속 녹아들어 왔기 때문에 백제 사람들도 신라 사람으로서 오롯이 녹아들어서 신라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중에 고려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조선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일본 시대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일제 시대가 아니라 일본 시대가 열린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천운에도 다행스럽게 대한민국이 열린 겁니다. 예, 원자폭탄 2방. 그 다음에 미군이 들어와서 남아있던 일본군들, 본토에는 망했지만 한반도에는 일본군들이 남아있었잖아요. 얼마나 남아있었다고 하던가요? 40만 명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확실히 모르는데. 무장해제 안 시키면 안 나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보내고, 미군도 떠났죠. 군사 고문단 몇 명만 남고, 500명인가요? 남고 다 떠났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다 무너져버린 나라를 박정희가 1961년 5월 16일 새벽에 한강을 건너므로써 밀어버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라를 이제 최고 위원, 국가재건위원회를 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달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전태일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지만 전태일은 당시로서는 시다에서 미싱보조, 미싱사, 미싱재단 보조, 다시 재단사까지 올라가는데 3년여의 시간 동안 쫙 올라갔습니다. 신분이 급상승하고 3년간 월급이 10배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6년 동안 15배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시에 노동 한계 생산성,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노동을 한 단위 투입했을 때 생산이 얼마나 더 증가하는지를 보는 지표가 이제 노동의 한계 생산성인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물론 그게 이제 소위 87 체제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살짝 크로스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산성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거품이 끼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떡상하는, 있지도 않은 직장. 예를 들어서 전태일이 대학생들 좀 있었으면 좋겠다 친구, 대학생에게 똘똘 감겨 있었거든요. 좌익 분자들에게. 그리고 이승종이라고 하는 목사에게 교육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전태일 평전에 제가 원본을 갖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가명 김계남이라고 하는 자가 기름 부어진 전태일의 몸에다가 불을 던집니다. 그래서 불 질러버리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전태일에다가 뭐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고 외쳤다고 하지만 불타고 있는데 그게 외쳐졌겠습니까? 저는 다 그거 픽션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근로기준법 뭐 책을 던져놨다고 하죠. 그래 전태일이 그걸 들고 막 이렇게 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거 명백한 타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승종이라고 알려진 그 목사가 죽기 전에 참회에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도 그게 정말인 줄 알고 순진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그런 시체팔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마 전태일 거리가 대구인가요? 거기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헌정 질서를 역행하는 건 다 쿠데타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5.18은 뭡니까? 쿠데타죠. 총상 사망자 200여 명 중에 칼빈소 총을 무기고에서 탈취했는 시민군들이 쏘아 죽인 사람이 절반 가까이 죽었습니다. 군인들에게도 쏘아 죽였습니다. 계엄령이 떨어졌죠. 박정희 시해 사건 이후에 국가가 혼란기에 들었을 때. 근데 전라도 사람들을 군인들이 죽이러 간다고 했는가요?
군인들이 전라도 토벌하러 간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 다 유언비어였습니다.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시말리로 온다는 거 유언비어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동요시키고 젊은 사람들이 시민군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가지고 그거는 물론 전반기, 중반기, 하반기 그 광주 사태 그 짧은 기간이지만 나누어서 생각해요. 초반기에 그 젊은 사람들이 조직화해서 무기고를 털어내고 군인들에게 버스를 돌진시켜서 압사시키고 지휘관이 어쩌지 못해가지고 타이어를 향해서 첫 발을 쏘았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군인이 먼저 총을 쏘았다라고 해서 총격전을 벌리고 우리 TV에서는 항상 군인들이 시민 때리는 장면만 나오죠. 그게 아닙니다. 다른 사진 굉장히 많습니다. 미심쩍은 사진들. 쿠데타였습니다. 명백한. 자꾸 민주화라고 하는데 명백한 쿠데타입니다. 그 체제에 대해서는 쿠데타인 게 맞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러면 민주화가 맞다면 민주화는 지금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저는 대중 독재 사회로 빠져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 종류의 민주화가 있는데 자유민주 제도를 옹호하는 운동이 맞다면 그 주적은 누굽니까?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북괴가 돼야 되겠죠? 근데 왜 친북적인 성향을 보입니까? 그리고 6.25 전쟁에 대해서 왜 같이 상찬해주지 않죠? 왜 이질감을 보입니까? 투표를 하면 북한에는 그렇게 노동당원을 뽑아낸 다음에 찬반 투표를, 흑백 투표를 공개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투표율이 나오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오냔 말이죠. 타 지역에서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박정희는 반공을 국시로 삼았다고 했죠. 반공이 바로 자유민주제도입니다. 파시즘의 반대이기도 하지만 자유민주제도가 저는 자유민주제도가 온전하지 못한 불안정한 제도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쨌든 반공을 국시로 삼았는데 왜 전라도 지역은 그렇지 않냐는 거죠. 왜 그렇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쿠데타였지만 결과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5.16을 일으킨 박정희와 4.19를 기점으로 물러난 이승만은 당대에 역사적으로 화해를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 박정희로서도 이승만이 그 시대에 귀국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나중에 박정희는 이승만을 오롯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5.16과 5.18 이 세대는 진영은 화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고졸 학생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 간다고 그래요. 대학생들도 일자리 없지만 그 고졸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 즉 다시 말해서 민주노총을 탄생시킨 게 바로 박정희잖아요. 박정희지 않습니까? 새마을 운동을 기획하고 거기에 헌신했던 관료들이 전라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정희 지지율이 전라도에서 70% 왔다 갔다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광주 5.18 이전에는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극심하게 쪼개지진 않았어요. 지금은 깊은 크레바스를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렇진 않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라도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는 전혀 조롱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고 정말 대한민국이 멋진 미래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5.18 진영도 어느 정도는 5.16 진영과 5.16 진영이라고 한다면 보수 1버전이라고 생각해요. 보수 1버전. 저는 거기서 보수가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요. 그 보수 1버전에는 전라도 보수 진영도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거기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 결합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결합이. 불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은 인정을 해준다는 것. 예. 지금 보니까 안성기 씨가 5.18 관련된 영화를 또 내면서 왜 그 당시 군부 집단을 위시한 그쪽 진영은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걔 뭣도 모르고 가서 무릎 꿇고 할 거 다 해요. 그리고 거기에 예산 굉장히 투입돼가지고 민주화 어떤 건립 기념관 어떤 거 저떤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총리급 사과만 30차례 이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성이 없다라고 계속 물고 늘어지듯이 광주 5.18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약간씩의 그런 어떤 말이 스파크가 튀는 게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대한민국 사람들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픔에 대해서. 그렇지만 안성기 씨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다면 왜 무기고를 탈취했으며 먼저 죽이러 온 것도 아니다니까요. 선동됐단 말이에요. 왜 무기고를 탈취했으며 MBC 사옥에 불을 질렀으며 광주 교도소를 습격했으며 왜 그랬냐? 육군 24단을 진입하는 것을 왜 가로막았으며 왜 그랬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그 조직된 시민군이라고 하는 초반기 조직들에 대해서 안성기 씨는 알고 있습니까? 안성기 씨는? 저는 안성기 씨가 그 하얀 전쟁인가요? 그런 전쟁 영화 찍었던 거. 그 다음에 송강호 씨, 이병헌 뭐 이런 사람들 주적 개념을 흐려버리고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영화 배우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껴요.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모르면 입을 닫고 있어라. 개그맨 이경규가 그랬잖아요. 이경규 씨가 녹는 비결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깝죽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면 정치적으로든 무엇으로든 사안에 대해서 깝죽대지 않는다는 거죠. 예, 잘 모르면서 정형돈 뭐 이런 사람처럼 깝죽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서 큰 깨달음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경규 씨로부터. 왜 안성기 씨는 그런 관록이 있음에도 그런 내공을 배우지 못합니까? 왜 최불암 씨의 내공을 배우지는 못합니까? 국민 배우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철딱선이 없는 배우라고 생각해요. 늘 지도상 어디에도 있는지 모르는 아이들 끌어안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는 돈 10,000원이면 얘들한테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다? 안성기 씨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북한 탈북자에 대한 인권, 북한 아이들에 대한 인권을 말하는 거 봤습니까? 북한의 10대 아이들이 300만 원대에 중국 아저씨한테 팔려갑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 둘하고 남자 3명 사는 그 집에서 돌아가면서 잡니다. 이 끔찍한 지옥 같은 세상이 아직 존재하는데 안성기 씨는 그런 말은 안 하거든요. 제가 약간 방향이 엇나갔습니다만은 5.16과 5.18 진영은 화해를 하면 대한민국은 다시 재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야, 전라공화국이다. 전라디언이다. 떼놓자. 저거는 차라리 북한에 붙이자. 예, 떼 뿌리자.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 시시비비는 가릴 건 가리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하지 말고요. 지금 전라도 사람들도 광주 5.18에 대해서 정해진 시나리오 이외의 이야기를 하면 처벌한다고 하는 그 법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먼저 걸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라면. 지금 북한의 자유의 소식을 전하는 것까지 가로막는 이 세상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라고 해놓고 맨날 가짜뉴스라고 처벌한다고 하는 이런 폭압적인 세상인데 왜 광주 시민들, 전라도 시민들 거기에 대한 규탄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함께 힘을 모아줘야 되는 것이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5.16이 다가오고 또 5.18이 다가오는데 어떤 또 막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짚히는 대로 한번 봤고요. 친일은 곧 반민족이다 라고 하는 등식은 너무나도 폭압적인 등식입니다. 그때 당시를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북한 지역의 초대 내각 명단과 일제시대 때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초대 내각들 한번 보세요. 오히려 선명성 있게 여기가 순혈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고 그쪽은 극랄한 악랄한 친일 분자들이 거기에 내각으로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게 북한 지역입니다. 마오쩌둥도 일본을 굉장히 이용을 했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일본이든 무엇이든 들어오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오쩌둥, 모택동, 인민의 배신자 그런 책에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그렇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독립을 갈구했을까요? 저는 권력 싸움에 소련의
북조선 총독이라고 할 수 있는 스티코프의 개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 공산주의자들도 다 네 갈래로 갈라졌어. 갑산파, 뭐 소련파, 국내파, 뭐 연안파 이렇게 해서 다 권력 다툼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5.16, 5.18 다가오는 날을 즈음해서 친일은 곧 반민족 이런 등식은 정말 짧고 얕은 역사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